요것만 되어도 사실은 정말 큰 시행착오들은 저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완전 바로 첫 시험부터 박살이 나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의 가장 최악수,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 무엇이냐면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13년 동안 공교육에 몸을 담으셨고 EBS의 대표 강사이신 효림파파님이신데요. 효림파파님께서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도 아주 다방면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효림파파 성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을 준비한 게 있죠.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계셨던 곳이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상당수의 경우에 이 입시의 아이들이 영어를 실패하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셨다고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흔히 전교권에 한 전교 1등에서 한 30등, 반에서 한 3등 이내에 드는 그런 친구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정말 영어가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런데 보면은 또 다수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학습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형 어학원에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내신 준비해주는 그런 학원에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고통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걸 다 잘 견뎌냈어요. 고통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적은 또 잘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돼 보니까 그런 성적이 안 나서, 그래 이제 담임 입장에서 이제 불러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니 상담을 해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A라는 특정한 아이, 고민이 있었던 아이, 결국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내신도 그래도 나름 잘하다가 갑자기 3등급이 나오고, 결국 그 학생은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도 2등급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그 아이의 과거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스피치 컨테스트나 그다음에 에세이 대회. 지금은 이제 입시에 대입에 반영이 안 되지만 과거에는 다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이의 것을 찾아봤어요. 물론 블라인드 처리돼 있지만 제가 필체를 담임으로서 알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항상 예외 없이 예선 탈락했더라고요. 항상 단 한 번도 저희가 이 아이는 본설에 넣자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글이나 혹은 스피치 컨테스트는 그 자료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영어를 구사한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만들어진 영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우고, 스피치 컨테스트는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어떻게든 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심사자, 현직 교사였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꼬리 질문하면 꼬리 질문에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까지는 딱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게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 중학교 내신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 때 과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지만 영어 능력을 교사 입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찐 영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쓰기라든가 혹은 정말 즉흥적으로 생긴 이런 말하기, 거기에서 전혀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예선 탈락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는 그런 영어 능력 없이 어떻게든 때우는 영어로 수능을 맛봤지만 결국은 3등급, 재수를 해서 2등급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딱 들으면 딱 이해하시기 좋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생각하는 게 이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주변에서 들리는 그 뭐 권장하는 방법 같은 거는 다 충실하게 힘들어도 꾸역꾸역 해냈던 친구들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고등학교 되니까 이 고등학교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평가가 낮아지네.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저도 10년은 보고, 예. 저도 대략 10년 봅니다. 이게 실은 10년 정도는 반복이 된 일인데 이게 왜 자꾸 계속 반복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을 한 두세 가지로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걸 좀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원장님께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과거에 수능을 쳤을 때, 수능 세대 맞으시죠? 네, 맞죠. 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과거에 수능을 쳤을 때 그때의 수능은, 한마디로 라떼의 수능은 생각보다 쉬웠다라는 거죠.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아도 단어를 좀 많이 외웠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은 한마디로 키워드는 성실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 중급 수준, 중급이 살짝 될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괜찮았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러나 과거의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현재의 수준에 접근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맞지 않는 그런 과거의 방식을 너무 일찍 적용한다든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아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카더라 아 지금 2학년이 되면 이걸 해야 된다더라, 아직까지 그래모 안 넣어줬어 라고, 뭐 아직까지 단어 요거밖에 안 해, 혹은 단어를 아직 안 외우고 있어,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 아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사회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 그냥 물밀듯이 내 아이도 그냥 거기에 탁 얹혀버리니까 거기에서 버텨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게 실제로 고학년이 되고, 여기서 고학년이라 하면 이제 학교 급이 올라가고 고등학생 근처에 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와 아주 잘 맞물려 있지만 부모의 불안감이나 이런 조급함도 상당히 한몫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이 쉽게 생기고, 조급함을 억누르려면 지금 당장 뭔가를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외워서 100점 맞는 이 모습을 봐야지, 그래야지 이런 조급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크게 한 두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납득을 잘 못하시고 이해를 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항상 어디 레벨 테스트를 보던 아니면 뭐 외부에 이제 약간 공인 시험을 보던 어휘가 다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어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제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풀기가 용이하니까 어휘가 당연히 낮게 나오는 건데, 그리고 문법도 좀 늦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완전 정교하게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어휘랑 문법이 두 개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점수를 보시면은 큰일 났어. 지금 어휘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어 외우면 되나? 이 접근으로 하시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고등학교 영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독해력, 이런 게 그 중간 시기, 한 중학교 요 시기 때 거의 공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보면은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그 독해 능력이랑 중학교 졸업 시점의 그 독해 능력이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다 예,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원인이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공감을 굉장히 합니다.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사실 입시라고 보거든요. 뭐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내신 및 수능. 영어의 목표는 정말 많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어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서 6등급 나와서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입시로 일단 설정해 두고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의 1차적인 목표가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상당히 문턱이 높다. 그러면 그 정도를 처리해내려면은 영어가 나의 것이 어느 정도는, 원어민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많이 읽고 어느 정도는 사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게 학습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학습서라는 것은 리딩서라든가 혹은 교과서에만 의존을 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게 영어 자체를 접하는 양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줄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읽으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은 같은 예를 들어 60분이든 뭐 1시간을 읽는다면은 책을 읽으면 이만큼 읽었을 건데, 영어의 양을 이만큼 접했을 건데, 학습서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긴 하지만 아주 적게 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학습서보다는 이런 원서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초중급 수준으로 쌓인 AR 지수로 2점대 한 중반 말하거나 쓰는 연습을 좀 곁들이면은 이때까지 쌓인 인풋을 최대한 결합하는 연습을 하면서 출력해내면서 그게 이제 체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거 두 개, 요것만 되어도 사실은 정말 큰 시행착오들은 저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외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어려운 이런 문법을 접한 것도 아니고, 시기에 맞지 않는 것들을 안 하면서 또한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영어 정서나 혹은 영어 자존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이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영어에 대한 감정,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생각을 한 바라서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보면은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깐
어떻게 보면 시간당 효율을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아이들 시키다 보니까 영어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영어 공부 잘 안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영어를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어쩌면은 참 이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리딩도 중요하죠. 책 읽고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영어 감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어 감정을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정도로 보지 마시라. 영어 감정의 또 다른 동의어는 곧 영어 노출량이다라고 제가 흔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영어 감정이 없어지면 아예 영어를 접하지 않을 텐데 아이가 영어를 안 접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초등학교 때는 불편함을 아이는 못 느낄 텐데 그래서 그걸 부모님께서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제가 원장님처럼 흔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이미 집에서 지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고민거리가 이거더라고요. 그래 좋아.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읽혀서 이걸 약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고 감정도 좋게 하는 거 이렇게 했어. 근데 걱정이 되네. 중학교 올라가면은 입시 영어라는 걸 한다는데 이거를 대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고 전환을 전면적으로 180도 뒤집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청사진을 혹시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게 180도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제 조건인 것이죠. 뭐의 전제 조건이냐면 이런 학습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 사실 영어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법이라는 큰 덩어리잖아요. 수능 문법도 사실 이 중학교 문법 안에서 100% 출제가 되고 문장은 어렵겠지만 이제 이런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갖춰야 되는가? 바로 그 전에 미취학이라는 초등 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어느 정도는 사용해 봄으로써 머릿속에 영어 체계나 감이 있어야 그 위에 문법을 얹어갈 수가 있다는.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주제 찾기나 주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는 것이나 조금 더 정확한 구문이라든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어휘들을 얹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기반 없이 단순히 문법을 어릴 때 하고 뭔가 어릴 때 당겨서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분화되고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문법 학습, 좀 더 이런 용어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가 기준으로 제시하자면 대략 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한 번쯤 시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어 수준으로 치면은 대략 한 AR 지수로 4점대 전후. 그러면은 이 초급 수준을 딱 벗어난 그 정도 수준, 약간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저도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은 이 4점대가 좀 많이 못 미치는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어느 정도 이제 한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막 중학교 내신들이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또한 많은 기관들과 많은 곳에서 겁을 주곤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겁을 먹을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영어 감이나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신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신 준비도 해보고 사실 중학교 성적은 대입에 반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도 해보고 몇 회도 가니까 요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요게 사실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물론 자유학기가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 시험을 한 2-3번 정도는 쳐보면서 요렇게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걸 요렇게 공부하고 요런 교재를 하고 쌤이 요런 말씀하셨던 요렇게 읽어보고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점수가 나오네 요런 걸 맞춰가는 거죠. 혹은 이제 이 감이 덜 형성이 되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아라. 내신 준비는 내신 준비 기간에 하고 그 이외의 중간에 조금씩 여유가 있는 뭐 방학 때라든가 내신과 내신 사이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원서 읽기를 최대한 한번 해보거라.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내신은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좋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좀 감명 깊은데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내신 준비하는 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거를 막 옆에서 뭐라고 하면 스스로 배울 수가 없어서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몇 번은 좀 약간은 좀 실패를 하더라도 한두 번, 2-3번 정도 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내신은 좀 스스로를 하고
이 기본 실력은 이제 평소에 키우고 내신 그때 잠깐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아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약간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내신은 학원에서 저는 한 98%는 준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는 뭐 부족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준비해 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고등학교는 한 65에서 70%, 비중은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중학교보다 훨씬 준비를 덜 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범위가 있고 암기가 일단 첫째 불가능한 양이고 그거 어떻게 변형이 될지 어떻게 서술형 평가로 나올지는 예측이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고등학교에 가면은 해줄 수가 없는데 즉 본인이 결국은 1, 2, 3등을 원한다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아무 시행착오 없이 준비해주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것만 그 안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알 속에서 포근하게 있다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완전 바로 첫 시험부터 박살이 나는 거죠.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흔히 말하는 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점수 잘 나오잖아요. 왜냐면 98%가 말 그대로 이게 대응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영어라는 건 시험 범위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한 300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험 범위가 한 번 시험에. 그럼 애들이 이거를 물리적으로 다 생암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시행착오의 그 기간이 필요한데 맞아. 그거를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하려니까 이미 그 대입에 지켜야 되는 내신에 반영이 돼서 이거는 안 된다. 중학교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된다. 네.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에 감탄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두 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을까.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직접 지도하시면서 이런 아이들은 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좀 제가 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정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도 보면 이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도 레벨 테스트 많이 다니시잖아요. 하지만 혹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SR 테스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를 알려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입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입안에는 못 들어가고 지금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OX로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한테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하는데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AR 퀴즈를 푼다라는 것이죠. 뭐 몇 문제. 그럼 이것도 나는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오늘은 5개 중에 3개를 틀렸네. 그럼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한 번 정도는 그냥 참고 아이가 읽는다 치더라도 이게 누적이 되니까 오늘도 그거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 자체를 안 읽고 싶어지게 하고 정말 재밌는 책인데 그 책을 다 외우게 한다면 엄마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 안에 있는 준비를 해준다고 모든 단어를 다 뽑아서 달달달 외우게 하고 시험을 치고 너무나 재밌는 책인데 그 책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 속에서 뭔가 약간 이런 책을 읽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대구 센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정말 기똥차게 잘했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이들 한 번씩 보시잖아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결국은 포인트는 그거 정말 많이 읽고 정말 해야 될 거를 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것들 어떤 이해도 확인을 과하게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덜 했다라는 것이죠.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좀 덜 했던 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이에게는 할만하다라는 느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장기간 걸쳐서 형성되게 해준 게 좀 키포인트지 않는가. 혹시나 뭐 또 다른 사례 그런 거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더 어쩌면 자극적인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대형이 많았지만 대형 어학원에 다들 가야 된다라고 하니 보낸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갑니다. 그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풀로 만 4년 동안 대형에 다닌 것이죠.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아이가 제가 하는 말들을 전혀 알아듣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아주 쉬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What school do you go to? What school do you go to? 라고 조금 더 끊어서 읽어주더라도 학교 이름을 묻는 게 맞나? 이 본인이 이해한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음표라는 게 눈동자에서 제가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개 추가 질문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안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대형 어학원을 혹은 어딘가를 4년 다녔다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온 거는 아이가 현재 읽을 수 있는 수준은 AR 지수를 1점대 후반. 결국은 이분들의 가장 최악수,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 아이는 이런 영어 책 읽고 이거는 그냥 텄어. 물 건너갔어. 어차피 입시인데 이제 문법 하자. 이제 지금 단어 외우자. 이제 문제집 풀자. 보통 이렇게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더더욱도 안 되는 거죠.
더더욱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사실 해결책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예를 들어 1점대 후반에 그래 지금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그 수준에 맞는 책을 뭐 읽는 것도 일단은 양을 키워야지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한가하게 지금 전부 다 막 수학 공부하고 막 그럴 판에 좀 하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여유롭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투리 시간을 내서 영어 영상을 좀 활용한다거나 혹은 뭔가 영어 음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듣기를 좀 더 챙겨주고 또한 이 읽기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식대로 문제지를 계속 풀어서 마음을 내려두기보다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기보다는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읽기량 자체를 즉 접하는 문장 양을 훨씬 더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한 3개월만 쌓이더라도 조금 달라지는데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읽는 속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읽는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초급 수준이라 할 수 있는 AR지수 0, 1, 2 3점대가 되기 전까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어휘력도 좀 많이 늘었는데 단어를 안 외웠는데도 단어 이제 좀 안 해 라는 거를 단 3개월만 제대로 해보시더라도 이 양만 좀 확보하더라도 좀 그 신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학년이라고 해서 너무 조급해서 그 눈앞에 있는 불을 끌려고 무언가를 붓기보다는 결국은 제대로 챙겨야 될 걸 챙겨야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초등 고학년이다, 혹은 중학생이다 하는데 책 읽기를 하고 싶다. 이제는 이 필요성을 이제 공감을 했다, 마음 먹었다 했는데 막상 책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의 책은 영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못 읽는 거고 그렇다고 자기 영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자니 너무 유치하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상황을? 100점짜리 정답은 있겠나 싶습니다. 약간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 95점짜리를 드리자면 네,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걸 드리자면 많이 잡으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3가지 책의 유형인 것이죠. 첫 번째는 리더스북입니다. 이 리더스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때 영어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습을 목적으로 했는 책 대표적으로 ORT도 있고 Ready to Read나 I Can Read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죠. 이 리더스북은 안에 있는 잘만 찾아보시면 소재는 초등학교 중고학년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뭐 100점까지는 아니고 와 재밌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출판사에서 의도 자체가 영어 문자 읽기에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둔 책이다 보니 영어는 다운되어 있는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스북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즘 폭발적으로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요즘 폭발적으로 출간이 많이 되고 있는 그래픽 노블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사실 다르게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고퀄 만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퀄 만화. 퀄리티는 이 원작 기반 소설이 있거나 혹은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만화화 시킨 것인데 그게 보시면 물론 난이도 높은 그래픽 노블도 있지만 좀 더 쉬운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픽 노블이 많아요. 특히 AR 지수로 2점대, 3점대가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도 풍성하게 만화 형식이니까 우리 Y책이나 이런 거 아이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도 영어를 밀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영어 문장들을 그래도 다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부모님께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언제냐 하면은 이 갱지책을 보면 부모님께서 한시름 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챕터북이라고 소위 부르잖아요. 근데 챕터북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아이들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활용하면 괜찮은 것들이 얼리 챕터북들. 예를 들자면 Owl Diaries나 혹은 Diary of a Pug나 혹은 Judy Moody and Friends나 이게 AR 지수로 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한 2.5에서 한 3점 초반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챕터북은 거의 글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면 얼리 챕터북은 그림이 좀 있고 또한 글자가 좀 크고 행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가독성도 좀 있고 한마디로 챕터북인데 그림책의 요소들도 조금씩은 품고 있는 그런 절충형 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저희가 뭐 사연 같은 거 저희도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즐겁게 영어 학습 감정 많이 길러주시고 영어 인풋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아웃풋 걱정이 조금씩은 다 있으세요. 그러면 이 아웃풋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웃풋이라는 게 분명히 인풋보다는 힘든 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인풋은 듣고 읽는 거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이미 음원이 다 만들어져 있고 영상이든 그거를
보게만 하면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의 과제였다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과제였다면, 그러나 아웃풋이라는 건 아이가 표현을 했다면 그거를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또한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부모님께서 영어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떡하지? 아웃풋은 정말 어떻게 내가 못 봐주겠어 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흰 백지에 뭔가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아주 멋진 용어들과 표현들과 이런 문장들을 써가면서 딱 한 바닥 적는 거 모두 다 그 정도 이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정도의 목표에 다다르려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어느 정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쓰고 그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되려면 단계별 쓰기가 저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뭔가 이런 우리가 흔히 가이디드 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요것만 해봐. 그 다음은 요걸 또 붙여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바꿔봐. 또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요약을 한다면 이 요약은 큰 그림은 이거야. 그래서 그 안에 일단은 단어 수준을 한번 채워 넣어봐.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적어봐. 이렇게 뭔가 단계별 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쓰기 같은 경우는 교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 시중에 뭐 교재가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쓰신 이 바빠 뉴스 타임스, 요것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읽기랑 쓰기를 연계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책의 특징이나 활용법 이런 거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은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은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데, 재미없는데, 너무 긴데,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초등학생 및 일부 중학생이 딱 봤을 때 요거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혹은 요즘 나 이거 관심 많은데, 데모넌터스 요즘 막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접하고 또한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글이 너무 길지 않게 하지만 필수적인 그런 표현들이나 어휘들은 담고 있으면서 뭔가 아이가 쓰기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할만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거 하니까 괜찮던데, 요거는 할만하던데, 그러면서 양질의 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실 중고등학교에도 결국은 높은 수준의 글을 읽고 그 메시지를 재처리를 해서 이제 1, 2, 3등급을 가리는 그런 킬러, 우리가 소위 좀 어려운 문항, 킬러 문항들이라 부른다면 서술형 평가에서 그런 것들은 주로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는 그 기초 단계 수준,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책을 집에서 이제 엄마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100% 활용할 수 있는 100% 활용법 어떤 걸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영어 선생님이 되는 순간 그날로 끝이다. 조금 약을 치자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똑같아요. 가장 권해드린 방법은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냥 이게 4페이지로 돼 있어요. 한 유닛이. 그럼 그 4페이지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뒤에 답안지가 있으니까 맞춰보면서 그냥 이것도 너무 칼같이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한번 대화만 나눠보시라. 막 영어의 대화가 아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구온난화, 이 소가 방귀 뀌고 트림하고 이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소 방귀와 트림일지도 몰라도 그게 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원래는 더 덥대, 원래는 더 춥대, 그래서 뭐 어떻게 되고 있대, 남극 북극 어떻게 되고 있대, 이런 그런 정도의 우리말로 대화만 나눠보시더라도 저는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게 가장 마지막에 토론하기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당신은 여기에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제가 가이드를 2문장으로 써두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또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아이의 생각도 또 들어보면서 배경 지식도 좀 더 탄탄하게 하고, 또한 이 사고의 폭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 학년으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년 한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AR 지수로 생각을 한다면 대략 한 AR 지수 2점대부터 한 4점대까지는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는가. 방학 동안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 효린 파파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